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또 전남북 시민 여러분들, 또 먼 곳에서 EJ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왔는데 3분의 1밖에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연 시작하니까 저 뒤까지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때 제가 객원으로 사회를 보러 왔지 않습니까? 그날 사상 최대 한파,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왔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광주 내려올 때 좀 고초를 좀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 담당 PD하고 같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역 앞 롯데리아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서로 둘이 전화하면서 롯데리아 앞인데 어디야 도대체 막 이런. 우리 PD는 용산역에 가 있고 저는 서울역에 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다 용산역으로 가서 또 이렇게 오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꽉 메워주셔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EJ 콘서트입니다만은 EJ 멤버는 저만 왔고요. 이 박사와 세작을 대신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박사 세작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들 한번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의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표창원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나 나올 때는 멋있다 말 안 하더니. 자, 선거 홍보 아직 시작도 안 했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자리가 꽉 찰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차가네요. 여러분들 손혜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꽉 찬 게 저기 오른쪽 끝에 약까지 모자랍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정당 행사하면 동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원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 시대의 참 방광인, 이 시대의 참 필리버스터인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광인 정청래입니다. 방광이 약하면 필리버스터를 못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예고를 했을 때는 한 번 더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도종환 충북도당위원장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막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대 참 지각인, 이 시대의 참 몰지각인. 예. 네, 도종환 의원은 오면 오는 대로 합류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끼리 하는 걸 합시다. 자, 앉으시죠 일단. 예, 예. 우선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드디어 야당다운 야당을 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아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심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도 갈아치웠고, 또 아마 이렇게 많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 의원님? 이보다 박수를 많이 받은 적은 있지만 제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를 길게 한 것은 시계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를 한 번도 안 봐서 어느 정도 하는지를 실제로 몰랐습니다. 제가 파파이스 그리고 진짜가 나타날 때 원이 진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못하게. 김어준 총수, 이 작가. 그래서 거기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 없이 말했더니 시간이 그렇게 됐더군요.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은수미 의원에게 큰 결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정신일 의원 이야기할 때 잘 막지 않았어요. 막아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듣고 그냥 편집으로 날려버리는 거지. 예.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어쨌든 정 의원님 고생하셨고 그 정 의원님 때문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유희동 의원 그분들이 검색어 1위를 했어. 그 지금 정문원 의원까지 검색어 1위를 하는. 예. 그분들은요. 다른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뭐 테러 방지법 이게 말이 되냐?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테러가 안 일어나냐? 그러면 북핵 방지법을 만들어라. 그럼 북핵이 안 일어난다는 거냐? 아니 그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불합격 방지법 그러면 다 대학 합격하냐? 뭐 이런 얘기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신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박자 만나면 일어나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의제와 관계없잖아. 그러면 이름이 누구야?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이름 얘기하세요.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티즌인데 공격 그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름은 또 얘기 못해요. 그래도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그분들만 저한테 항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거 듣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똑바로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시비를 일부러 걸었는데 그런 사람은 또 제가 처음이랍니다. 네. 저쪽에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틈틈이 똑바로 앉아라. 그리고 또 우리 편에게는 중랑의 박홍근 의원 태도가 참 좋군요. 김태년 의원 성남이죠? 오늘 태도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죠, 제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사진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환한 모습으로 테이블 앞에다 물 한 병 놓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곧 바로 뒤에 김강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난 사진이 같이 올라왔어요. 김강진 의원 끝나고서는 우리 누님 의원들이 김밥하고 별의별 거 다 챙겨줬더라고. 정철 의원은 아무도 안 갔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 이 누님이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좀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방광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료를 많이 갖고 갔는데 이원욱 의원이 화성에 아주 훌륭하신 의원이에요. 아니 그걸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와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본회의장까지는 여러 의원들이 옆에 같이 막 정영 고생했어 막 그러더니 안으로 쑥 휴게실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원욱 의원이 참 착해요. 물을 갖다 주면서 물이나 먹어. 그러면서 물 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잘했으니까 내가 사진 한 방 찍어줄게. 근데 같이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이 셀카 찍는 걸 모르나 봐. 그래서 혼자 찍혀가지고 그분이 트위터 올리는 바람에 고독한 정청래가 됐습니다. 광진아 부럽다. 근데 이원욱 의원 지역구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성입니다. 네. 금성이 아니에요. 화성이에요. 네, 어쨌든 11시간 이상 고생하신 우리 정청래 의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표창원 비대위원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 있다가 들어온 새내기 아닙니까, 새내기? 네, 유치원생이죠. 그렇죠. 네. 네. 비린내 풀풀 내는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우선은 좀 당혹스러운 게 자꾸 왜 표창원은 필리버스터 안 하냐.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표의원 빨리 가서 해라 뭐 이런 그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요. 저는 의원이 아니라 위원입니다. 우선 그 신입생 아직 신입생도 아니고요. 지망생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당 선배님들 존경스럽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밖에서 비판도 많이 하시고, 뭐 하냐, 야당 뭐 의원 100명 넘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뭐, 한때는 정말 그 참 자랑인을 배워서 말씀드리자면, 깔때기를 좀 하자면, 한때 제가 막 크게 그 비판하고 할 때는 야당 의원 100명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었구나. 이 우리 당 선배 의원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시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11시간 37분 오늘 그 시장 가서도 시장 아주머니가 딱 정청래 의원 보더니 11시간 37분 딱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도 보면 물론 규정을 읽고 법을 읽고 논문을 읽고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통신 및 계좌 추적 강화를 통한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 확대법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법인데 이 법의 폐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독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국정원과 안기부 또 중앙정보부의 과거의 그런 그 고문과 국민권익 침해 행위 역사가 다 나오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 방청을 그렇게 막 줄을 서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 국회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표창원 교수가 아주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정치적으로 대성할 분이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의원 지금 짧게 한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디 준비한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표 의원도 만약에 이제, 어디 국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하면 정말 이 정청래 의원 기록을 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교수 시절에 8시간 연속 강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뭐 정청래 의원과 경쟁해서 그다지 뒤처질 것 같지는 않고요. 방광 상태를 점검해봐요. 방광 상태를.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다수당이 그런 악법을 밀어붙이고 국민의 권익을 그 독재스럽게 그 침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할 때는 30여 년 만에 부활한 거였고,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리버스터가 부활하면 DJ의 기록을 내가 깨야지. 이런 그 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쭉 보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대단하다고 고생한다고 뭐 이렇게 글썽글썽 눈물도 그러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죠. 니네 남편 하루에 방송 8시간씩 한다야 이랬더니 전혀 감동하지 않더라고. 예. 그 우리 손현 홍보위원장께서는 홍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로 돈 주고도 못하는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개인 국회의원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뭐 지지율이 하루에 한 2%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표 교수님 말씀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이 당에 작년 7월달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보다 이제 제가 좀 몇 달 더 있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분 한 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밖에서 보는 이 국회 전체 이미지는 이렇게 나쁠까?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내도 나빴어요. 최고회의 때 맨날 싸우고. 제가 징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지역구 가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잘하면서 왜 같이 하는 일은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필리버스터 나오는 이 의원님들 보면서 사실은 잘 이분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제가 이제 진선미 의원 후원회장이에요. 근데 요새 그 신문 나오는 거 보니까 짜증나대. 그 무슨 뭐 끼리끼리 무슨 뭐 후원금을 주고받는다고 하면서 뭐 그 얘기 나왔죠. 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진선미 의원을 줬는데 저는 받은 게 없잖아요. 제가 후원회장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을 줬고 또 딴 사람들도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고받은 사람하고 저를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진선미 의원을 잘 알거든요. 아는데 아주 쌈꾼이에요. 그 친구가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딱 잡고 늘어지면 겉으로 보기엔 이름이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덕을 엄청 모는데 사실은 독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가서 야 저거 정청래 깨면 어떡하나 저 뒤에서 걱정했어 사실은. 그분이 방광이 약해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주 독하게 하는 것도 봤고, 기대 또 정청래는 사실은 자기가 24시간 한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 보자라고 기다렸더니 무슨 11시간 조금 넘더니 내려오대. 그래서 저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잘하실 거 알았었어요. 그리고 홍보 효과 정말 엄청 크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아주 궁금한데, 저는 이 기회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감동적인 분은 김용익. 저 아니었어요? 아니야. 김영희 의원. 의사 선생님, 김용익 의원님이었어요. 시간은 뭐 2시간 남짓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자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비례셨고, 이번에 안 나가세요.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2분인가 2시간 7분인가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길고 짧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의 가치들이 다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님은 뭐 드라마도 있었고, 이분의 가치는 다른 것보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기가 막혔잖아요, 그게. 그 이름이 뭡니까? 지역구가 어디죠? 라는데 그냥 거기 가는데, 사실은 정문현 의원이 제 친구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가 어찌 보면 우리 당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 개소식에 왔다 가면서 후원금 넣는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넣었어요.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통장에 좀 입금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잠바 사줬잖아요. 9만 원으로 때우는 거예요? 네, 뭐 진선미 의원은 정청래 의원 다음에 했으니까 그분이 뭐 7시간, 8시간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시간 이상 한 거죠. 정청래 의원 할 때가 계속 기다렸잖아.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예? 그런 걸 또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참 지각인께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청주를 사랑한답니다. 도종환 의원님. 이 시대 참 양보인. 네, 안녕하세요. 도종환입니다. 네, 늦게 오셨으니까 한마디 길게 하세요, 인사말을. 네. 원래는 1시간 전에 올 수 있었는데요. 아버님 생신을 그냥 건너뛰고 올까, 아버님 생신에 가족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광주를 올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조금 늦게 광주를 가더라도 아버님과 가족들과 자리를 잠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께는 양해를 못 구하고, 여기 계신 네, 그리고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마이크가 안 나온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말 많이 하셨으니까. 말 많이 했으니까 좀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받아야 되는 게, 제가 도종환 의원님을 여기 모시기 위해서 어제 청주에 개소식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EJ 내려가서 청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와주십사라고 말씀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개소식을 하면서 축사해 주시기로 했던 분이, 이분이 축사할 시간이 되는데도 계속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인데도 안 오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무제한 토론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정청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안 오셨는데 안 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신 인사를 했어요. 참, 이 시대 참 인격인, 이시군요. 참 정의인. 예, 도종환 의원, 지난주에 제가 청주 EJ 콘서트 갔는데, 도종환 의원을 사실은 무대로 올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도종환 의원이 지금 준비한 지역구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계시니까,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후보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다 마이크를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우리 영상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밑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 행사 전에 우리 세 분
광주 이게 시장을 좀 돌지 않으셨나요? 그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땠는지.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했었는데 오늘 시장 방문을 했을 때 그 풍경, 분위기 또 사람들의 표정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양했고요. 그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특히 그 정청래 의원님과 필리버스터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에게도 또 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따뜻하게 많이 맞아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그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어떤 그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을 만났어요. 손 위원장님 만나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요즘은 어떤 당이건 너무 보고 싶지 않다. 왜들 그렇게 싸우냐. TV에 당이나 정치만 나오면 꺼버린다. 그러니까 당 내세우지 말고 후보 스스로가 얼마나 성실히 잘할지 보여라.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과거에 그런 이제 문 전 대표님이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따갑고 채찍질하는 시선도 있다는 거, 그런 분들 많이 좀 접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가면 아이고 정청래 의원 왔네요. 여기 가도 아이고 정청래 저는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네. 다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기억이 진짜 선명하게 나는 게 어떤 시장에 갔는데요. 송정시장 갔는데 그 오뎅집 어묵집 앞에서 70 먹은 어르신이 어묵 사줬어요. 저희.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정권 잡아서요. 연금 1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손혜원 위원장이 딱 얘기했더니요. 아이고, 나 필요 없다고. 국가 빚이나 갚으라고. 가계부채 1200조, 뭐 국가 부채 이렇게 높은데 그거나 갚지. 우리 그거 안 올려줘도 된다고. 역시 광주의 어르신들은 참 현명하시고 참 똑똑하시다. 그리고 참 저희가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중간에 궁금해서 손혜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장 다니시면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표창원 인기보다 정청래 인기가 더 높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큰일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표 교수님이나 정청래 의원님하고 행사들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것도 지난주 불과 청주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정청래 의원도 물론 인기가 굉장히 좋지만 표 교수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는 길이 훨씬 길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줄이 바뀌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줄이 진짜 긴 사람이 누구게요? 이 작가. 이 작가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작가 보고 오신 분. 네,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광주 아닌 데서 오신 분이죠. 야, 진짜. 지금 그래서 선동분은 다 저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국회의원 다 소용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작가님 인기가 너무 좋고 제가 청주에서도 그걸 느꼈고 지금 이 천석이 한 명도 동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석이 다 찼어요. 이 작가님의 힘이 참 대단하고 그렇다는 걸 봤고요. 시장 가니까 저는 정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저 아무도 몰라서 그냥 뒤에서 시금치도 사고 냉이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빛을 발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이 굉장히 중요한 약국이래요. 근데 그 약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인가 봐요. 뭐 시의원도 하셨고 그랬다는 분인데 제가 약국은 자신 있어요. 그 제가 앞으로 나섰더니 이분들이 저를 무시했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이치 있어요? 라고 지금 했더니 이제 제가 왜 이치를 달라고 그러는지 이제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죠. 그 동화약품에 이치라는 치약 제가 브랜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치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이거 잘 팔려요? 그랬더니 너무 잘 팔린대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치를 5개를 샀어요.
그 다음에 콜데온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데온은 최근에 대원제약에서 나온 감기약이에요. 짜먹는 감기약. 그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콜데온 있어요?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세요. 대원제약 콜데온 2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동화약품에 요즘 미인활명수라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드리고, 제가 원래 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이 당에 들어와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개발하는데 그 작업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홍보 쪽을 맡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풀어지셨어요. 마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약국에서 처음으로 한 15분 걸려서 제가 제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거 왔습니다. 액티피드는 안 받았어요, 네. 액티피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액티피드도 만들었대요. 손혜원 위원장님 거의 정치인 다 되셨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에 2가지.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는 상대방 비판하는 건데, 이제 자랑하는 수준과 정도가 거의 정치인 방불하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그 약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110여 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하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주에 EJ 톡 콘서트 청주 500석, 또 오늘 광주 콘서트 1000석. 그래서 지역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와주세요. 저희도 와주세요. 가장 많이 지금 연락이 오는 데가 김해, 경남 김해입니다. 그 김경수 위원장하고 이제 이만기 씨가 바쁜 곳이죠. 예. 왜 이만기 하니까 빵 터지네. 터질 이름이 아닌데 막. 하여튼 그곳에서 많이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2번째 많이 와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오늘 백무현 후보도 아닌데 여수더라고요. 여수. 예. 여수 지역에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여수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역구죠. 거기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수에서도 많이 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갈지. 그래서 뭐 매주마다는 못 가겠지만 선거 전까지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는 곳이죠. 컨벤션 센터인데 그냥 컨벤션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광주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그것이 살아있는 곳이 전 이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갈 때 이곳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뭉클한 게 있고, 또 DJ의 들어와서 흉상을 볼 때도 또 가슴 뭉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우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토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서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만 보면 다들 좀 이 작가는 울보예요. 여기 울보 둘이 있어요. 정청래와.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는 자리. 말씀을 다 못 이어가시던 그 장면을 접할 때마다 우리 다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늘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저 말씀하신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다시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서 있게 하고 하는 저 말씀 중간에 그 이어지던 그 침묵이 하는 그 무수한 말,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무수한 가르침,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겸허해지고 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이 광주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저 때가 98년 2월입니다. 98년 2월이면 한참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아마 DJ도 본인의 5년 임기 동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2016년도도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남북 문제도 그렇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까지 첩첩산중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치권의 노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고 정권 교체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네 분 중에 아마 정 의원님께서 그래도 광주하고 또 DJ하고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 있어요. 이 작가님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가 투표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유일하게 정청래라고 합니다. 네, 네 접니다. 그러니까 사실 DJ하고 이호 여사 자택이 네. 그 본인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네, 제 지역구 유권자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그 당신들이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 된 적이 없대요. 처음이랍니다, 정청래 의원. 네. 예, 고맙습니다. 살아 생전에 이제 제 지역구 방문이죠. 지역구. 그래서 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이번에 총선 국회의원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정의원 찍었어. 그랬더니 이호 여사가, 아이고, 나도 찍었어요. 예, 17대 국회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면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동교동 응접실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게 남북관계 관련이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답니다. 그래서 북미 수교를 맺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South Korea is a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그래서 미국은 남쪽과도 북쪽과도 친구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순서는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맺고 북한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일제배상금 110억 달러를 주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고 그리고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첫 단추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간 것이었는데 그만 미국 대선에서 연방법원에서 부시 대통령 손을 들어줘서 엘고가 지는 바람에 클린턴이 결국은 평양 방문을 포기하고 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다시 민주당 정권이 됐는데 우리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대 엇갈림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셨다면 개성공단이 닫혀진 그 상황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아마 통탄하면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서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후세대들이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듣고 계시죠? 잘 하겠습니다. 아니 더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표 의원님은 대선 부정이 저질러졌던 그 국정원 사태 때 끝나고 광주에서 프리어그 하지 않으셨나 그 행사를? 네, 그랬었죠. 2012년 12월 26일이었고요.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제가 이제 공약을 했었죠. 제 스스로의 혼자만의 공약이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도시에 와서 프리어그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국 최고의 투표율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 민주주의의 상징. 네.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린 건 뭐냐면 그날 일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한 비판과 제가 살아온 삶,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등을 담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함께 오시는 분들은 신문을 가져와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SNS에 그 신문 사진을 올려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광주에 도착하니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총 3,500분이 오셨다고, 그 경찰 추산. 예.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그 3,500분을 다 이게 제가 그분들께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뒤로 많이 이제 빠져주셨습니다. 그 다른 분들 배려해 주시느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었고, 제 어떤 태어난 곳은 이것이 아니지만 마치 친정집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같은 경찰 출신이라서 경찰이 원래 한 1,000명 정도 추산해야 되는데 3,500명 후하게 추산해 준 거 아니에요? 같은 경찰이라고 봐준 거 아니야? 그날 와 보셨어야 아마 알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오셨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3,500명이면 이만큼 왔다는 얘기네요? 이분들보다 더 많이 오셨었죠. 예, 3배. 정치인이 되더니 거짓말을 많이 했어. 예. 근데 본인이 나 이게 선거 끝나고 가장 높은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 가서 프리어그 해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했다 했잖아요. 네. 본인이 뭔데 그런 공약을 그때 아니 뭐 그렇게 유명인이라 그런 공약을 막 하셨어요? 예, 그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뭐 그냥 하늘에 붕붕 떠 있었죠. 직업을 팽개치고 사직을 했다는 것이 마치 큰 권력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상 누구 앞에서 난 당당해. 나와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국정원장 다 나와라.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던 때였으니까 좀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내려왔습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 예, 요즘 그걸 안 하고 다니더라고. 지금 무조건 앞에 보이는 분마다 이제 고개 숙이고 90도씩. 근데 사실은 우리 도 의원님께서 광주랑 굉장히 인연이 있지 않으세요? 네, 저는 제가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 인생이 광주 이전과 광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주 항쟁, 우리 역사의 가장 현대사의 아픈 광주 민중 항쟁이 있을 때 여천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 여수 옆에 여천. 도 의원님 근데 다 좋은데 말을 좀 빨리 해주세요. 충청도. 네, 충청도 제가. 저도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시죠? 네? 충청남도. 네, 저는 충청남도인데 시장 다니면 다 전라도인 줄 알아요. 충청남도이신데 이제 성격이 급해서 충청도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저는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충청도 사람이라서 말이 좀 느립니다. 하여튼 광주 항쟁 때 말하자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그리고 차출되어서 여수에서 순천 사이에 17번 국도 그쪽에
총을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뭐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계엄군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외곽에 차출되어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그 총을 들고 서 있었던 경험이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경험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에 와 있다가 어느 날 차출되어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었는데 그 5월의 밤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딱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M16A1 이 소총의 탄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서 탄창을 눌러서 빼서 이렇게 탄알이 쭉 연발로 나가게 된 탄창을 눌러서 빼서 맨 위에 있는 실탄을 거꾸로 장전해서 탄창을 밀어넣고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게 해놓고 그 5월의 밤을 견뎠어요. 그리고 그 5월의 밤에 군용 수첩에다가 사격명령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게 첫 번째 시집 고드미 마을에서라는 시집에 연작시의 8번째 시로 사격명령이라는 시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제 인생을 광주 이전과 광주 이후로 바꿔 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제 인생이 교육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한평생을 다 바쳐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정의롭게 사는 길, 그리고 공공선을 향한 일에 투신하는, 몸을 던지는, 일생을 던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빚은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광주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다 광주 장면이 나오면 펑펑 우는 일은 지금도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빚을, 마음에 진 빚을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께서 그 약 얘기하지 마시고 이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광주의 인연이라든가 특별한 소감이 있다면.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옥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당에서 말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느냐를 갖고 이제 재는데 저는 한 번도 데모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선거도 몇 번 해본 기억도 없어요.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은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환갑이 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생기고 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참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이 제가 태어나기를 저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항상 마음을 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영복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권이 아닌데 신영복 선생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영복 선생님 책을 보고 만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만났는데 그 개인적인 인연으로 만난 그 선생님의 책을 보게 되면서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 낮은 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 더 덜 배운 사람들한테 하는 그 이제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제가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근데 저한테 아주 그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재능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할 줄 아는데 안 해봤던 거죠. 근데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디자이너로서 제가 올해가 11월이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이 되는데 디자이너로서 40년 동안 한 길만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만큼 성취도 있었고 했지만은 전혀 생각지 않게 1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전통 공예인들 특히 나전칠기를 하고 오칠을 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너무 힘든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전통공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때 제가 잘 아는 그 선배가 이제 감독을 맡으면서 네가 할 역할을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을 몇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전통공예인들을 모아달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분들을 말하자면 뭐 지도를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지금 시대에 맞는 작품을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26분의 그 전통장인들 그분들을 모시고 27분하고 제가 작업을 해서 전시를 그 디자인 비날 때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 그렇게 자주 다니고 그렇게 오래 머물렀었던 적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광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광주에 아는 분도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10년 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광주의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광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너무 미천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 갖고 계신 그런 기억들보다는 전혀 그 좀 다른 기억이지만 지금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작가, 찬스. 네, 쓰십시오. 찬스. 네, 찬스 쓰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자기가 진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진보예요. 예. 진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진보라고 한대요. 예. 그리고 포스는 자꾸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아는데 엄청 진보입니다. 자꾸 나눠주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재능도 나눠주고 정청래한테 후원금도 앞으로 더 줄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리고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열정. 예, 열정적으로 살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당대표실 백보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백드롭. 새벽 4시에 가서 하고 와서 자고 그럽니다. 이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계기가 돼서 그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 그 얘기 듣고 엄청 좋아했어요. 새벽 4시, 5시에 가서 아침에 9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백드롭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에 거기 가서 붙이고 집에 가서 잤다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능해요. 그리고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진보적이에요. 거의 다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손혜원 홍보위원장하고 둘이 약속했어요. 우리 둘이는 싸우지 말자. 엄청 시끄러울 것 같다. 그리고 서로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안 싸우기로 해요. 그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이 되면 안 되는 사이예요. 우리 둘이는. 적이 되면 서로 아주 피곤한 사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편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진보적인 사람은 뭐 창의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끝없이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찌그러지겠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폴리네르 시에도 나오지만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를 끝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 변화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도종환 의원이 말씀하신 진보적인 사람, 그거는 손혜원 의원이 아니고요. 여기 오신 3,000명의 여러분들이 다 진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믿고 있고, 어쨌든 김대중의 이야기 또 광주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해 봉화마을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단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김대중 묘소 참배하고 나서 노무현 묘소를 참배하겠다. 근데 김대중 묘소는 왜 아직 안 갔냐?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가려고 그럽니다. 예. 네, 제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 시대를 잠깐 회상해서 말씀드리자면 1993년부터 97년 말까지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는데 97년이 되니까
갑자기 환율이 두두두둑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면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그 오랜 기간 공들여왔던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을 막 하는 겁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눈물 흘리고 막 통곡하면서 짐 빼고 책 빼고 다 포기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가까스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왔을 때 그 한국의 분위기는 그냥 암울한 회색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세상의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리고 막 구조조정하고 눈물 속에 다 은행이고 기업이 다 떠나고 국민들 이제 금부치 내놓고 아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도 울컥한 게 그때가 다시 막 생각이 나고 그런데 대통령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주 급속도로 그 사회와 경제를 정상화시켜 나가시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때 경찰 그 대학에서 일하고 경찰청에서 일했던 경찰관이었거든요. 아직 교수 되기 전이었는데 유럽이나 영국에서 봤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게 막 갑자기 생기고 부패방지위원회 이게 막 생기고 그전엔 꿈으로만 이야기하던 게 갑자기 톡톡톡톡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게 꿈이 아니구나. 현실도 가능하구나. 정말 대한민국이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창립에도 참여했었고 위원으로 그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이 대통령님의 의지나 저희들 위원들의 뜻은 부패방지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근데 검찰과 법무부의 극렬한 반대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보수당의 극렬 반대로 결국 수사권, 기소권을 못 줬습니다. 그게 너무나 천추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한민국이 이제 권위주의의 탈을 벗고 과거 군사독재와 전혀 다른 형태의 민주국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너무나 다시 그 9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사실은 방금 제가 이 광주 이야기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하고 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탈당 사태를 보면 광주가 탈당의 중심지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8곳 중에 6곳이 탈당했었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은 밑에 내려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용섭 위원도 나와 계시고 박혜자 시당위원장도 나와 계시니까 박혜자 의원 같으면 다른 분 다 탈당 러시를 이럴 때 안 나가고 계신 분이니까 그거를 왜 안 나가셨는지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박혜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왜 탈당할 줄 알았는데 탈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물었었고 또 초기에는 정말 제가 나갔을 때 굉장히 그 싸늘한 얘기도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탈당하고 싶었어요. 탈당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 자신이 열심히 4년을 살았는데도 바람 앞에 촛불 같다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김한길, 안철수 밑에서 최고위원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또 발탁했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나가려고 보니까 뭐가 제 발목을 붙잡냐면요, 우리 세월호 침몰할 때 국민들이 분노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준석 그 선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하고 자기는 도망갔죠. 어쩌면 내 모습이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오버랩돼서 사실은 못 나갔어요. 죽어도 그냥 여기서 죽자라는 생각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 나갈 때 반대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이영섭 위원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오늘 좋으시죠? 실은 이 자리를 만드는데 제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혜원 홍보위원장님께 영입 인사들과 함께 콘서트를 한번 하자 해서 마련된 게 EJ 토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직 개최도 안 하고 개최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사흘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32%가 나오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얼마 나왔죠?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블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오늘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실은 저는 여기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광주에서 사람 동원이 매우 쉬웠습니다. 근데 요즘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고 동원해 줄 국회의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 400석짜리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예약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수 없이 이 자리를 예약하면서 제가 손혜원 위원장님께 걱정을 했더니만 동원할 필요 없다. 우리가 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와봤더니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민주당은 쓰러져가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독립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근데 실은 다 탈당할 때 저는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다고 할 때 10사람 중에 8명 내지 9명은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는 왜 여기 왔냐? 안철수 김한길이 미워서 왔어요. 아니 2004년도에 저 아니면 강주시장을 안철수 신당에게 뺏긴다고 당대표이던 김한길이 저한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강주 국회의원 5사람도 그때 박예자원은 안 계셨어요. 5사람도 제가 안 나가면 안철수 신당에게 강주시장 뺏긴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두 당이 합치니까 이제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마이크만 내놔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11시에 밀실 전략 공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 존재 가치가 있었는지 최근에 안철수 측근 모 의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경제정당을 만드는데 이용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영혼을 파는 정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 좀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실제 그랬어요. 뭐 이 정도의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그녀를 한 거고요.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의원님 잠깐 앞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자기가 당 대포라고 해놓고 아니 대표가 아닌데 아니, 대표와 대포를 요즘에 조금씩 혼돈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대표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앞에서 이게 또 EJ 방송에서 올라갈 텐데 대놓고 안철수 김한길이 싫다고 얘기해 주셔서 속이 후련합니다. 네. 네. 뭐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 없는 정치 하시는 분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고 국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새롭게 오신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예, 김민영 사무처장하고 오경 변호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이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인사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왕 내려온 김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만 선정해서 앞에 계신 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해보니까요, 질문을 하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냥. 살아온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하고 싶은 얘기만 해도 되고, 질문 있으면 혹시 해도 되고. 자, 네! 저 이제 이번에 총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개표 조작설이 막 도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담인데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그 이철희 소장님하고 사이는 좀 어떠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잘 안 들렸어요. 이철희 소장님하고 정청래 의원님하고 좀 개인적인 사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저는 잘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이죠? 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개표 이야기는 저번 청주 콘서트에서 정청래 의원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줬고, 갑자기 근데 정청래 의원 이철희 사이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소문에 안 좋다고 났던가요? 이철희 소장께서 정청래 의원 막말한다고 비판했다고. 그 얘기요? 저는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막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예. 아니, 그거 몰랐어요? 제가 박근혜 정권이 잘못하는 쪽쪽 막 말을 했더니 박수를 많이 쳐주시던데 오늘도 그렇군요. 앞으로 계속 막 말을 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의 남영진입니다. 네 분 광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은 잘못된 권력과 잘못하고 있는 정치를 혁신하고 심화된 양극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끌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원함과 요구는 이 시대의 명분이며 정의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정치 전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야,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자, 질문을 답변할 생각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분들 질문 받기 전에요. 앞으로 정청래 의원한테 질문 금지입니다. 나머지 세 분한테 질문해 주실 걸 생각해 주시고, 남성들 손 들지 마세요. 여성분들만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참 야당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성, 정체성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처럼 하면 됩니다. 예. 왜 그러시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48%의 국민, 이 지지자 국민들을 먼저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근데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죠. 그분들이 왜 찍었습니까? 돈 없고 백 없어 서러웠던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거겠지 하고 찍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살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집토끼, 산토끼 이런 표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는 것, 그리고 약간 우측으로 가는 것. 근데 우왕좌 우측으로 먼저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 있는 위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더 다가가는 좀 폭넓은 정책 행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first 제일 중요한 제1의 덕목은 우리를 지지했던 문재인을 찍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왼쪽 최전방 공격수로서 포지션은 내가 할 테니 미드필더와 그리고 풀백과 링커와 그리고 골키퍼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좀 하셔라. 저는 오른쪽에서 백 보는 거 이거 잘 못한다. 나는 왼쪽에서 계속 공격하겠다.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대로 표창원 교수는 포지션이 어디죠? 저는 리베로입니다. 아무 데서나 맡깁니다. 그러면 리베로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고요. 사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저희 당의 평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개인의 의견이니까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선 그 평의원 정청래 의원의 그 용기 있는 발언에 칭찬을 좀 드리고요. 다만 조금 그 당 전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 질문 주신 또는 요구해 주신 부분들을 가장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정체성,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광주 5.18 정신, 4.19 정신,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불같은 정의에 대한 열망과 빈부격차의 해소, 또 공정한 그런 경쟁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사회,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똘똘 뭉쳐 있고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전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4.13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그 이상을 실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해야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국가인권위원회 또 그 반부패위원회 또 국가 전체 경제 정책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옆에서 야당으로서 비판만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야당을 배관시하고 야당을 좀 멀리하고 야당에 표를 주지 않았던 분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전통 야당 지지자분들께서 너희들 변했구나. 왜 우리와 다르니? 라는 또 질책을 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고 아픈 상황에 놓여 있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의 진정성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남겨주신 유지 유훈을 늘 가슴에 품고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하루하루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선생님 말씀처럼 화합과 국민 통합과 전체 대한민국의 그 전국적인 어떤 집권, 수권 정당으로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네, 손혜원 위원장님. 네, 손혜원 위원장님한테 질문한다는데 제가 남자는 질문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네. 자, 손혜원 위원장한테 질문하시고 다음은 우리 도 의원님 질문하시고 있으면 받고 그만두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출마자고요. 광주 북구 우울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양삼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 가지는 텀블러 언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따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는 광주의 미래는 저는 이제 3D다. 3D가 뭐냐? 다이나믹, 디그니티, 디자인이다. 디자인 광주가 명품 광주가 되고 그게 더 역동성이 있는 광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 광주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지. 저는 프로는 돈만 주면 다 하는 게 프로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이제 홍보 쪽을 맡고 있지만 참 하고 싶은 게 전에부터 제가 전통 문화를 보면서 도우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지역별 정체성을 좀 살려야 돼요. 이게 뭐 천안을 가나 송탄을 가나 의정부를 가나 뭐 예천을 가나 다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어려운 거 많았지만 조선시대는 지방자치제가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특징들이 너무 많았고요. 우리나라 이 호남의 이 나주의 영산강이 모든 이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도 문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광주가 있고 백제 문화가 있었거든요. 호남은 백제 문화 살려야 됩니다. 그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전 참 하고 싶은 게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광주는 빛광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 정서나 정체성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서구 화정 4동
천모 씨께서 저번에 출마하셔서 당선된 지역구 주민입니다. 제가 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천모 씨가 출마할 때 저는 후보 추천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59세인데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투표를 안 해본 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부재자 투표를 꼭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투표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정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계시고 홍보위원장님도 계시고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이들이 3남매가 부부간에 와서 저녁 내 국회 TV만 봤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마지막 내리실 때까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가족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종환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하시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혹시 저희 지역구에도 충청도하고 가까우니까 어떤 미력의 힘이라도 하실 수 있는 계획과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서 말씀과 또 시인으로서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신 분의 생각과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모 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천모 씨가 하시는데.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 들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든지 나가게 하려고 별 질문을 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또 질문하고 중간에 또 끊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잘 피해 다녔었는데요. 엊그제 파파이스트 또 나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탈당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나가면서 기자회견문을 저희한테 주고 가셨는데 그 기자회견문에 전부 다 희망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절망으로 비쳤고 실망으로 비쳤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난파선 같이 돼버렸는데 그 난파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가면서 탈당 기자회견문을 쓰신 분 중엔 소설가도 있고 시인도 있던데 그분들이 그 명문장으로 남긴 말들을 반박하는 개인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자회견문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난파선 같이 변해버린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났으니까 나가겠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김어준 씨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정말로 누군가는 남아서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희망이다. 이제 그런 게 제 입장이었었고요. 광주의 천아무개라는 분이 나가신 곳에 이렇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찍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그런 인물을 거기에 배치하는 일,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높은 분한테 좀 물어봐야 돼. 비대위원. 우리 같은 평의원은 말해봤자 씨알머리가 안 먹혀. 네. 저 비대위원한테 권력.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권력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비대위원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의 매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박혜자 의원님 그리고 이용섭 의원님 계속 불철주야 광주 전체의 8곳을 모두 우리 각 지역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당의 전략공천위원회도 그렇고요. 비대위원회도 그렇고
공정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모두가 현재 모든 관심은 광주에 쏠려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8명 진용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전략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여기 와 계신 예비 후보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다만 말씀하셨던 그 천정배 의원님이 계신 곳만 사실 우리가 뛰어든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에서도 어떤 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명을 툭 내려보내기보다는 지역민들이 바라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고 함께 그 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정말 마음껏 후련하게 투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꼭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강기정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것도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에서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컷오프 20 탈락해서 김종인 대표와 친노 간의 부글부글 싸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조장하는 것이죠. 저쪽 집은 불안하다, 싸운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은 정치인을 직접 보고 어떻게 정치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진짜 그런 줄로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앞으로 이 뇌관이 폭발 직전인지 어땠는지 그 현역 의원 50% 초선, 재선 30%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진짜로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저요? 본인의 지역구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밖에 모릅니다. 최고위원을 제가 사퇴한 이후로 당의 권력에서 멀어진 다음에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평의원으로서 아는 게 별로 없고 표창원 비대위원께서 이런 걸 잘 알 것 같은데 좀 이따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냥 정편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편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어제도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데 어떤 거 하나를 보라고 그래요. 정편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니 제가 12시간 가까이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편에서 정청래 운동권 발언 해가지고 87년 6월 항쟁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공격하니까 국민의당 대변인이 저를 또 공격했대요. 그것만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기사를 내보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싸움질 한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만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마치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알력이 있는 것처럼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하루 종일 편파 방송 종편 방송은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고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을 손혜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손혜원 위원장이 관련해서 어젯밤 늦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었는데 페이스북 내용은 방금 정청래 의원이 하신 그런 말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왜 쓰셨는지 하고 또 방금 정청래 의원이 마이크 넘긴 이유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제가 문재인 대표의 가장 측근 복심으로 있다가 졸지에 김종인 대표의 복심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많은 일들을 옆에서 보고 제가 알았지만 뭐라고 참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제 뭐냐면 문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 사이에서 중간에 제가 역할을 좀 했죠.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셨지만 이분이 우리 당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 엉뚱한 생각을 제가 먼저 했고요.
그분이 절대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분을 6개월 정도를 설득을 하는 작업을 제가 했죠. 당에 있으면서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이 당은 그냥 뭐 무너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작업을 하는데 끝까지 이분이 답을 안 하셨어요. 정치를 안 하시겠다 했었는데 마지막에 문 대표님을 모시고 만났을 때 이분이 그때 이제 오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표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문 대표 나가라 할 때 끄떡도 안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계셨던 분인데, 김 대표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그냥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든 것을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박사님만 오신다면. 이게 김 박사님 오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역할을 하면서, 문 대표님은 그게 김종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김종인이라는 분은 문재인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오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이 2주 동안에 모든 것을 권력을 이양하면서 떠나시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두 분한테 다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을 때 김종인 박사님은 그것이 대통령이 어떤 뜻이 있거나 국제적인 어떤 뭐 문제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해명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문 대표님은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굉장히 그 처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셨거든요. 김 박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했더니 김종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 왜냐하면 참여정부에서 그 일을 직접 진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충분히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총선을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종북 프레임으로 몰렸을 때 나중에 출구가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서로 얘기가 각자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은 반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면 48% 문재인 대표의 그 표는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또 지는 거예요. 김종인 박사님은 이기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우리가 이겨야 이동영 작가 참배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선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그 의원 수 정도 맞추는 거는 제 생각에 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107석? 108석? 그 인원수 맞추는 게 우리의 승리라면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정권을 바꿔야 되죠. 경제민주화하고 뭐고 국정교과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테러방지법 이러고 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진 다 빠지고, 그리고 뭐 저들 뜻대로 또 되겠죠. 정권을 바꿔야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망해가는 이 나라를,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바로 그 글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사심도 없고 개파도 없는 분이 억지로 우리가 어렵게 모셔와서 이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주시면 우리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도정환 의원님, 뭐 강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주도 거의 초접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약간의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몰고 가면 굉장히 또 그쪽도 불안한 여파가 미치는 것이죠. 중앙당에서 그렇게 되면. 네. 그렇지만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기초로 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죠. 그 갈등과 때로는 어떤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산적인 결론들, 유익한 결론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들을 종편이라든가 보수 언론은 계속 부각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저쪽은 늘 저렇게 싸운다, 저렇게 늘 싸우다가 망하는 집안이다, 분열하는 집안이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찾아내서 확대, 과장하죠. 근데
이런 싸움이 없는 것은 없고요. 또 이 싸움이 이렇게 공적인 형태로 그리고 공개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좋은 결론을 맺어가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 거죠. 그것을 사적인 욕망이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와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것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분열로 이렇게 몰아가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보수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 내부에 결국은 또 이렇게 혼란이라든가 다툼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지게 할 때마다 이렇게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하는 것들을 저희 지역 같은 데서는 더 크게 느낍니다. 뭐 광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역부족일 때가 많아서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의제가 갖고 있는 이런 힘, 팟캐스트의 힘, 이런 것들로 또 듣고 나서 안심하시고 다시 힘을 몰아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언로, 우리의 소통하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덜 흔들릴 수 있게,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계속 뭉쳐나갈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종환 의원님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말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하지 말아야겠네요. 지금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 사기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표현님한테 지금 여쭤볼 거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당 지도부와 새롭게 들어온 어벤져스와의 불협화음 얘기했거든요. 그걸 언론에서 막 썼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현 지도부와 구지도부 또 이렇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들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러는 거겠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같은 경우 친박, 비박, 진박 이 혈투가 정말 가관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요. 물론 그들이 워낙 힘이 세고 예를 들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떨려져 나간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많거든요. 챙겨주고, 그러니 좀만 참고 말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과거처럼 무슨 그들이 뭉쳐서 새로 당을 만든다든지 무소속으로 튀어나와서 표가 갈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그런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그 이면에는 잘 아시지만 대선을 향한 그런 구도가 또 잠들어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분석하고 예측하고 계신 것은 결국 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을 모셔와가지고 그 친박 진박의 어떤 허수아비 아바타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다음 5년을 또 쥐고 흔들겠다, 뭐 이러한 구도로 가면서 거기에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새누리당의 주류들을 몰아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죠.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내부 폭발 직전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출 수가 없거든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막 김무성, 서청원, 이항구 이 세 명이 주고받는 말들은 정치인의 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감정과 악에 바친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친새누리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건 반대편, 상대편에 있는 야당들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 라고 희석시키고 물타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야당의 세를 꺾느냐, 그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를 보기 이전에 우선은 그렇게밖에 할 게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우리 야권 내 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이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사태를 대단히 크게 부각시켰고,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그런 갈등과 다툼, 싸움, 이걸 이제 크게 부각시키고요.
그러다가 우리 당내 문제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영입인사와 지도부, 그리고 구지도부, 현지도부,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만큼 저들이 지금 절박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부 갈등설이 사실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 상태라면 결국은 반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네. 단합된 힘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네. 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커다란 그런 그 역전의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 의원님, 지난주에 그 청주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한때 아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청주 발발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 저건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주에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광주 발발이나 저랑 닮은 범죄인이라든가. 광주에서도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모텔과 유흥가를 다니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인이 있었고, 참 오랜 기간 안 잡혔었는데요. 강도도 계속 자행을 했었고요. 글쎄요, 그 사람은 이제 이동영 작가하고는 별로 다른 타입으로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마지막 발언 한 번씩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가장 멀리서 온 분 한 분한테 마이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구 멀다. 예? 광주와 대구 모니까. 예. 이것 때문에 대구에서 아마 새벽부터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대적인 콘크리트 보수층 대구에서 야당의 지지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사실은 어제 광주에 왔고요. 그냥 광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구의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더 팔아드리고 싶은데 TV조선 틀고 있고 조선일보 보고 있고 정말 가기 싫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도 너무나 허탈해서 진짜 한동안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진짜 이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정말 청년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정말 손혜원 위원장님의 정말 이런 센스 너무나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대구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러한 입장을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대구는 지금 많이 긴장이 돼서 그냥 광주가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고 이렇게 민주당의 텃밭이고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인 만큼 또 대구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저희 대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분들께 많이 이렇게 계속 EJ 들어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정말 기대치 않았는데, 영호남의 이런 교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꼭 진짜 이번엔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뽑아서 여당이 되셔서 우리 대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서 또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구도 새로운 바람이 일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그 옆에 누구예요? 같이 온 사람? 남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남편도 같이 대구에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 서울에서 오시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예, 같이 대구에서 온 방금 발음한 분 남편입니다. 어제 광주로 왔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88고속도로 신호등이 있었던 예전의 고속도로거든요. 그만큼 영호남이 단절돼 있음을 상징으로 나타냈던 도로인데, 어제 2년 만에 다시 광주를 와보면서 고속도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요즘은 끝까지 오는데 한 번에 막힘이 없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영호남이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많이 둘러보고 얘도 힐링을 받았지만 저도 힐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표창원 비대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이 보면 보수의 심장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전이지만은 영남 쪽 BK 이쪽은 포기하듯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TK 쪽에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포기하고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야당 지지자로 살지만은 그 정말 몰라서 새누리당에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몰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TK도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EJ처럼 정확한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이분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슴속에 이렇게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선거철이 되면은 휩쓸려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영남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K에서 야당 지지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여기 5명 중에 두 명이 TK 출신이에요. 예. TK가 뭐 더민주를 버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질문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저도 TK입니다. 특히 저는 포항 출신으로 지난 정권 때는 정권의 핵심이죠. 영포 라인. 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 모친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시고요.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식사도 하고 오신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 연말에 제가 모종의 그런 공개적인 언행을 하고 나서 저희 모친이 한 달 동안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주변 분들께 매일 듣던 말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상도 분들이 그런 그 세뇌를 당하고 사셨거든요. 전라도 사람 믿지 마라. 전라도 사람은 언제든 배신한다. 그래 저는 포항에서 올라와서 서울, 경기도 동두천 이런 데 옮겨 다니면서 살 때 저는 그 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실제로 과연 뒤통수를 친다는 게 무엇인지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전라도 출신인 친구들만 찾아가서 사귀었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치나 기다리면서. 근데 전혀.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은 조희팔이라는 경상북도 영천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 경상도 사람들끼리 주고 퍼줬다가 지금 뭐 4만여 명 이상이 완전히 그 쫄딱 망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이팔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장영자인데 그게 네. 대구 출신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런 오랫동안 쌓여있는 지역 감정의 그 허울과 굴레가 있습니다. 세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도 계속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종북당에 갔니?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우리나라를 살렸고 경제도 부흥시켰고 민주주의를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 TK 분들은 빨갱이라는 것을 이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포기는 절대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TK, PK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 가슴속에 아까 제가 이제 손혜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다른 사람을 약자를 도와주는 거다. 근데 저는 손혜원 위원장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범죄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소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의 대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 5.18 매역 구매역에 가면 거기 영남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만든 기념비가 있습니다. 뭐 기념비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영남 청년들은 5.18 정신을 존경하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눕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영남에서나 광주에서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쉽진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나가서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막 정치에 입문했지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영남으로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고향에 가서 부딪히고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갈려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겪어왔던 일생을 거쳐서 결국은 깨트린 그런 그 호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선입견 이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도 그것을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영남과 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창원 교수가 이번 20대 총선에 이제 용인에 새롭게 생긴 지역구에 나가게 됐는데 21대는 저하고 손잡고 포항 안동 같이 나가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저 부부는 아이를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 그러면 뭐 대대손손 그쪽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당장 오늘 밤부터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찾아주신 우리 EJ 팬들 또 더불어민주당 팬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어디 정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이렇게. 네. 일어나셔야죠. 네. 이 시대에 참 예절을 이루로써. 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 12시간까지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크게 났대요. 주된 팩트, 제목은 로켓은 북한이 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계좌를 디디려고 하느냐.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하느냐. 이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야마였답니다. 뉴욕타임즈.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건 맞지만 그 말은 원저작권은 표창원 교수에게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보고 배워서 한 겁니다. 표창원 교수가 그 전날 그 말을 했다는 걸 제가 접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혹시 징역 갈 일 있으면 대신 가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거였군요. 예, 저는 하고 싶은 말 많고 광주에서 와서 여러분 뵈서 반가운데 제가 시 한 수를 암송하면서 그 시인 옆에 두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소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정청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니 일어나는 김에 하세요. 예, 일어나는 김에. 네. 의정보고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면서 꼭 이 시를 낭송하고요. 저자 이름을 안 밝히고 낭송이 끝난 다음에 지역 구민들이 와서 좀 이렇게 시를 잘 쓰세요. 그러면 그냥 이러면서 끝내 저자를 안 밝히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저작권법 위반을 수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 모레인 3월 2일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새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 보니까요. 새로 배울 국정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보니까 과거 교과서가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 5.18에 대해서 사용하던 용어 중에 발포라는 용어를 지워버리고 계엄군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문장을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가르칠 때 핵심되는 내용, 그냥 폭력적 그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만 표현하면 총을 발포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 같은 것들은 희석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을 빼버리고 희석화하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위안부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위안부 사진을 빼버리고,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는데 탄광, 광산 등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들도 많았고 하다가 그 밑에 이제 이어서 군인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고 기술을 해버리면 위 문장을 읽다가 보면 이 할머니들이 광산에 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건지 탄광에 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이런 게 혼돈할 수 있게 그렇게 기술을 되어 있어요. 핵심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유신 헌법이 갖고 있는 3분의 1의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가 법관을 임명한다든가 하는 긴급조치권이 있다든가 하는 이 권력 집중에 관한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법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설명들로 희석화하는 모습을 사회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역사 정의가 이런 식으로 후퇴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면서 또 동시에 정치적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나서 주셔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혜원 회장님.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이제 제가 아까 뭐 긴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이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홍보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시고 기대할 수 있는 홍보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느끼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공천해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공천을 아주 중요한 이 비대위에서 그 중요한 공천의 일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과 공약입니다. 이 다 되고 나서 뭐 그냥 지금 박근혜 정권 같이 그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지금 세워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향해서 그 정권 교체를 뼈대가 될 만한 그런 정책과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던 아주 탄탄한 구도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 선거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홍보입니다. 홍보는 제가 당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이 9월 달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복잡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 결국 12월 7일 날 국민 공모 시작해서 1월 7일 날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후다닥 이름을 바꿔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바꿨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EJ 이 콘서트가 이제 총 10번에서 오늘 시작이 사실 오늘입니다. 청주에서는 한번 워밍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9번이 더 남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절 초풍할 멤버로 진짜가 나타났다에 한 꼭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게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만 밝히면 한 분은 표창원 선생님이시고요. 나머지 세 분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가 나타났다에 이 선거용으로 만들어지는 이 팟캐스트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라는 김영석 씨가 작곡해 주신 그 음악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3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제가 이제 공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여러분들 그 국회의사당에서 3월 6일 날 2시에 이루어지는 그 뮤직비디오에 여러분들 오시면 일당으로 여러 가지 굿즈를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있고요. 예. 당연히 오시고, 표 교수님 당연히 오시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유니폼들을 맞춰 입고 300명이 더더더에 춤을 추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이제 되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총선 전체 전국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요번에 3월 5일 날, 3월 3일이군요. 정책의자, 달리는 정책의자라는 이 버스가, 차량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나는 이 당에 이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를 그 차에 올라타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의자, 이제 이런 그 캠페인이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밝힐 수 없지만 들으시면 깜짝 놀란 작가가 우리의 웹툰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은 딱 목표를 하나로 둡니다. 이기는 것.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제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기는 전략을 펼치느냐 하면은 20대, 30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50대, 60대를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조선일보를 보았고 지금은 하루 종일 TV조선만 틀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 인간을 움직이면 우리가 이길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대, 60대 너무 움직이기 힘듭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쉬운 그 대상은 20대, 30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 20대, 30대가 나와서 우리 당을 찍어주면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홍보전은 이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세게 나갈 우리 홍보전의 전략은 20대, 30대가 20% 정도의 투표율을 올려서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파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하려는 전략을 이해하시면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손혜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깜짝 놀랄만한 그림 그리시는 작가 또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들이 팟캐스트를 만든다. 저는 그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 듣고 뭐라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사람들 여기로 왜 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예, 조선말 양반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녹두장군 전봉준, 그는 전북 정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핍박받았을 때 충남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터져 울린 그 만세 소리, 전 세계가 놀랐죠. 다시 해방 이후 독재가 되었을 때 그들이 3.15 부정선거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탈해 갈 때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죽음과 그 학생들의 그 저항이 결국은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4.19 정신의 발언이었죠. 그 이후에 다시 유신 군사 독재에 우리가 처절히 짓밟힐 때 역시 부산 마산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지배 권력의 압제를 무너뜨려냈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두환 독재가 우리 땅을 짓밟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 광주 시민들 아니었습니까? 광주 정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산 사람만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우리 긴 역사 속에서 다수 민중, 국민, 백성 이분들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임을 내세우는 것이 결국은 광주 정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어도 광주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광주 정신을 이어받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자랑스러운 민중의 역사, 3.1운동, 4.19,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꼭 헌법에 넣어야 할 5.18 광주 정신을 잇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흔들리고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못 믿어온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결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협력과 또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들 함께 대한민국을 원래 그 자리, 정의로운 자리, 99% 국민이 주인되는 그 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먼 곳에서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광주를 꼭 방문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